2016년 3월 10일 저는 컷오프 되었습니다. 저만 컷오프 된 것이 아니라 이해찬, 전청래, 강기정, 노영민 등이 컷오프 됐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니까 컷오프 된 네 분이 한 분은 국회의장을 포기하고 당대표가 되셨고 이해찬 총리입니다. 한 분은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었고 한 분은 광주시장이 되었고 그리고 나머지 저 한 명은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컷오프는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네. 제가 컷오프가 되고 국회의원 한 40명 정도가 전화를 했습니다. 선거운동을 못하겠다. 아침 출근 인사 가면 정청래 잘라놓고 무슨 면목으로 펴달라고 그러냐.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를 공천 못 받은 저한테 말하면 어쩌자는 말이에요. 근데 도종환 의원께서 전화를 해서 지금은 감동과 울림이 필요하다. 우리 당 큰일 났다. 다 필요 없고 정청래가 지원 유세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당에 당사로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저를 버렸지만 저는 당을 지키겠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제가 기꺼이 재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은 제사상에 돼지머리처럼 제가 그렇게 희생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필요하다면 지원 유세라도 다니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총선 현장에서 만나겠습니다. 집 나간 분들은 다 귀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도종환 의원 지역구 충북대학교에 제일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을 갔는데 도종환 의원을 쳐다볼 생각도 안 하고 저를 붙잡고 끌어안고 그렇게 많이 우셨어요. 왜 우시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송정시장에 갔어요. 광주 송정시장에 가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190 정도 되는 아주 건장한 40대 중년의 남자가 어깨를 들썩이는데 최민희 의원이 어깨를 들썩이는 것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너무 덩치가 크니까 앞에서 그러고 있으니 우니까 유세를 할 수가 없어요. 내려가서 까치 발라고 해서 안아드렸더니 그분이 그래요. 의원님, 저 같은 놈은 다 필요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정청래 의원이 좋아서 당에 입당하고 당비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을 자른 것은 저 같은 놈을 자른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심리적 일체감입니다. 우리 애가 어디 가서 다쳐갖고 오면 내가 꼭 다친 것 같잖아요. 우리 애가 대학에 낙방하면 내가 낙방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참 우리 애가 취직을 하면 내가 취직한 것만큼 기쁘고 떡 돌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심리적 일체감입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심리적 일체감을 형성한 당원들이 많이 있고 이번에도 어디를 가나 전라도를 가나 충청도를 가나 경상도를 가나 이구 동성으로 전화해서 입을 맞춘 것도 아닐진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힘들죠? 그리고 우셔요. 잘 버티세요. 우리도 다 알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리적 일체감을 이렇게 형성해서 저에게 제 눈을 보고 우시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서 내가 한 것에 비해서 참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더 절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 유세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제 생애 60평생 가장 인기가 많았을 때가 그때였습니다. 법사위원장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렇게 제가 필요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물론 제가 유세를 다니고 당선된 분들이 또 저를 버렸지만
저를 또 외면했지만 저는 개념치 않습니다. 지원 유세가 다 끝나고 제가 그리고 우리 이해찬 총리님이 컷오프 됐을 때 리얼미터 기준으로 3-4%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그 정도 떨어졌다는 것은 3-4%로 당락이 바뀌는 것이 30개 지역구 정도 된답니다. 그럼 60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천신만고 끝에 이해찬 총리님은 여기서 당선되고 그리고 123석을 우리가 얻어서 그 당시 국민의힘 계열 당 이름도 생각 안 나는 122석 딱 한 석을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총선이 끝나고 5월 30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제가 도와줬던 분들은 첫 출근하는 날입니다. 근데 9시 반쯤에 우리 집 앞에 있는 성원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의원님 큰일 났어요. 학교 공사하다가 포크레인이 전기줄을 끊었어요. 전기가 다 나갔어요. 급식을 어떻게 하죠? 애들 수업도 못해요. 빨리 와서 전기줄 좀 고쳐주세요. 저도 모르게 교장 선생님 저 오늘부터 국회의원 아닌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너무 미안하다고 전화를 끊으려고 그래요. 교장 선생님 제가 구의원한테 전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의원이 가서 전기줄을 이어줬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저는 출근할 사무실이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아침에 약속도 오후 점심 약속부터 하지 아침 10시부터 누가 약속을 합니까? 그래서 차를 몰고 텃밭에 갔습니다. 텃밭에 가는데 장사에게 찔레꽃이 나와요. 얼마나 구성지게 슬프게 노래를 부르든지 꼭 제 처지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길가에 받쳐놓고 찔레꽃을 부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고 났는데 그 다음 노래가 또 장사에게 님은 먼 곳에 그래서 그 노래도 꼭 나를 노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펑펑 울면서 아침이면 11시에 텃밭에 가서 1시까지 그 떼약볕에 일부러 저를 노출시키고 풀을 베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때 참 인기가 많았어요. 방송 출연 섭외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MBN 판도라 기억하세요? 네. 대하 드라마도 6개월 정도밖에 안 하는데 저는 4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엄청 제가 홍보 방어를 했습니다. 그리고 KBS 사사건건 매주 고정 나갔고 MBC 라디오, YTN 라디오 등 또 각종 팟캐스트 유튜브 거의 매일 방송을 했고 또 그 방송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강연을 많이 다녔습니다. 강연을 많이 다녔는데 오늘처럼 이 정도 박수를 받고 강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을 민주당과 함께 강력한 개혁당 대표 정청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옆구리 찔러서 절 받는 경우는 있는데 그거는 뭐 박수 한번 받아보자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사람도 저밖에 없습니다. 와서 보니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도 좀 와 있어요. 술 취한 목소리로 계속 외치는 게 그 친구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박창근. 네. 저 친구가 우리 보문고등학교 동기 회장인데 하도 술 많이 먹어서 목소리가 저렇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반가운 분을 만났어요. 제가 초선 국회의원 할 때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어서 제가 간사 역할을 했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국토균형 발전 그러면서
남북철도를 연결하자 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북한에서 기차가 남쪽으로 내려오고 또 남쪽에서 기차가 북쪽으로 올라가는 열차 시행 운행한 적이 있죠. 예. 저는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고, 그리고 그래서 대외 의존성 경제 구조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높습니다. 우리는 수출 못하면 못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래서 대외 관계가 중요하고 외교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남북 관계입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가 흔들리고 나라 전체가 흔들립니다. 박근혜 정부 때 목함지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박근혜 정부가 대북 확성기를 설치했고 북한이 원점 타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랬을 때 우리나라 하루에 빠져나간 주식이 34조 원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예산 그때 12분의 1 정도가 그냥 순식간에 나갔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연평도 포격 사건을 YTN에서 생중계할 때 그 순간 8조 정도가 빠져나갔답니다. 평화는 돈이란 얘기가, 평화는 경제란 얘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 나가고 있는데요. 휴전선에서 총소리 한 방 나면 와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가 지도자는 제일 염두에 둘 것이 남북 평화 관리입니다. 그런데 남북 철도가 연결되는 것은 그 평화가 완성되고 실천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개성공단 금강산이 다시 열리는 것, 그것이 남북 평화가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컷오프 되었을 때 4년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탄 적이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이르쿠츠에서는 비행기 타고 모스크바, 모스크바에서 다시 베를린까지 기차를 타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갔던 그 길이 손기령 선수가 타고 갔던 그 길입니다. 목포에서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을 거쳐 신의주를 거쳐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베를린까지 손기령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2주 정도 걸립니다. 근데 2주는 다 못하고 이르크츠크부터 모스크바까지는 비행기를 타고 나머지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탔는데 그때 사람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때 같이 갔던 분이 여기 와서 앉아있네요. 네, 김보경 씨. 네. 저보고 기억하냐고 해서 처음에는 기억 못했는데 말하니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우리 중간중간에 이제 서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이해찬 총리님 만나고 왔습니다.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그리고 또 김정옥 여사까지 이렇게 만나고 왔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게도 이해찬 총리님, 김정옥 여사께서 제 후원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썼는데요. 잊을 수 없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에 나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 한마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후원회장을 맡아주신다고 했을 때 사실 마음속에 기대를 하고 혹시 맡아주면 어떡할까? 못 맡으신다고 하면 어떡할까? 사실은 가슴 졸이면서 갔습니다. 근데 너무 흔쾌히 맡아주신다고 하시길래 그 순간부터 진짜 거룩한 사명감 또 거룩한 무게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되거나 제가 실수하거나 그러면 혹시 이해찬 총리님의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진짜 그게 조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 김정욱 여사님하고 한 3시간 가까이 같이 있었는데 이해찬 총리님이 정치적 결단을 하는 순간,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사모님한테는 죄송하지만 이해찬 총리님 얼굴만 보고 다녔거든요. 근데 옆에 항상 보니까 계셨더라고. 제가 사모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마포에 있는 소환도 풍경에서 총리님 국회의장 하지 마시고 당대표 좀 해주세요. 제가 조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대표를 진짜 하셨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대승을 총선에서 하셨거든요. 제가 그때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총리님이 지금까지 당에 기여를 많이 하시고 또 당에 도움도 많이 주셨고 또 총리님도 당에 많은 도움을 받으셨는데 이 정치 인생을 후배들을 위해서 총선을 총진두지휘해서 총선 승리를 이끌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그래서 국회의장 하는 것이 서열도 더 높고 더 대우도 받고 그렇지만 총리님은 당대표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허락을 하셨어요. 총리님이 그래서 당대표를 하셔서 총선 승리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옆자리에도 우리 사모님이 그때 계셨어요. 그래서 얘기를 3시간 딱 쭉 듣다 보니까 이해찬 총리님 뒤에는 때로는 옆에는 김정우 여사가 계셨구나. 그리고 그냥 배우자 반려자가 아니라 정치적 동지였구나. 그리고 총리님께서 항상 상의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김대중 대통령도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항상 이호 여사한테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총리님도 김정은 여사와 항상 의논하고 상의했던 평생 동지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감사했고 정청래 후원회장 김정호 이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욱 사모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짧게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것이 천만다행이고 우리가 천운이 있다 이런 겁니다. AI 혁명 시대 김대중 대통령께서 지식정보화 사회 인터넷 혁명을 이뤘다면 인터넷 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10배, 100배가 큰 변화가 앞으로 예상되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기에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해안과 통찰력 똑똑한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당장 이제 앞으로 몇 달이면 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면 한 자리에 모일 수 없는 빅테크 CEO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이것은 세계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국가 예산이 800조입니다. 세금은 900조가 거칩니다. 근데 그 후년에는 200조가 더 거칠지 300조가 더 거칠지 500조가 더 거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엄청난 변화를 우리가 주동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조금 아까 차를 타고 오면서 중앙일보하고 차량 동승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대선 때 기억해 보세요. AI 3대 강국이 되겠습니다. GPU 5만 장을 확보하겠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엔비디아 젠슨 왕이 26만 장, 앞으로 50만 장 더 줄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게 됐어요. 그리고요, AI 3대 강국이 목표면 5년 안에 목표를 이루거나 못 이루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 12월 달에 하정우 AI 수석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AI 몇 등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1등 미국, 2등 중국, 3등은 한국, 캐나다, 독일, 인도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라는 게 작년 12월 달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AI 최고 전문가 박태우 의장을 제가 만났습니다. 물었습니다. 우리 지금 몇 등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박수 칠 준비하세요. 3등에 각축을 했던 국가를 제치고 부동의 확실한 3등이 되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신천지 의혹을 제기해야 할 때도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근거를 갖고 주장합니다. AI 3대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물었더니 5단계 K를 얘기합니다. 5단계 K. 제가 이거 계속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 에너지 기반. 두 번째, 반도체 칩. 세 번째, AI 데이터 센터. 네 번째, AI 모델. AI 서비스 5단계. 이 5가지가 AI 국가를 순위를 매기는 능력을 보는 5가지 근거랍니다. 이 5가지가 미국, 중국에 이어 확실하게 대한민국이 3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AI는요, 반도체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피지컬 AI, 로봇 우리가 보죠? 근데 이게 뭐냐면 관절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릎을 굽히고 팔을 하고 이 관절 능력이 섬세해야 되거든요. 이런 AI, 피지컬 AI에 반도체가 엄청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휘발유 자동차는 반도체가 1000개 들어가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3000개가 들어갑니다. 반도체 수요가 엄청납니다. 근데 공급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조, 2조 투자해도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공장 하나 짓는데 그걸 팹이라고 그러는데 200조.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4개, 800조. 그거를 4개만이 아니라 이제 10개, 20개. 그래서 4천조 막 이렇게 지금 투자 규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 돈을 얼마나 버는 거냐? 그냥 간단하게 수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2, 3, 1, 4분기를 지나서 2, 4분기, 4, 5, 6 석 달 동안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107조 원입니다. 왜 안 놀래요? 천조시대라. 석 달 동안 2, 4분기 때 벌어들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07조인데 그게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냐? 전 세계 모든 기업 중에서 단연 1등입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건 1번이라서 저는 2번이에요. 그런데 작년까지 삼성전자가 작년까지 수십 년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290조 정도 돼요. 근데 올해 석 달에 107조를 벌었어요. 올해 버는 돈이 이전에 벌었던 290조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뛰어넘어서 300조라는 거 아니에요? 안 놀래요? 이렇게 하고 놀래야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SK가 또 뒤를 따른 거예요. 그럼 거기서 법인세를 냅니다. 엄청난 세수가 들어와요. 그러면 내년에 100조 정도가 추가 세수가 거칠 거라는 거예요. 세금이 더 거쳐서 돈이 남아요. 100조가. 내후년에는 200조가 남을지 300조가 남을지 400조가 남을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그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쓸 건가? 그래서 국가가 방향을 정해놨어요. 미래 대응 기금, 청년 교육 지방 이렇게 4분야로 쓰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를 했어요. 제가 그 박태웅 의장과 둘이 앉아서 둘이 합의를 했어요. 이걸 어디다 쓰는 게 좋겠냐. 둘이 합의를 했는데 그게 국가 전체로 갈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2030을 위해서 쓰자. AI도 미래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2030 아니냐. 그래서 2030들이 지금 일자리, 주거, 출생, 양육, 보육 이런 데 썼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대표가 되면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국가가 투자한 돈이 250조랍니다. 그런데 출생률은 계속 떨어져서 0.7명이에요. 자,
프랑스가 0.780일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1.78이에요. 1이 올라갔어요. 그럼 프랑스가 어떻게 출생률을 높였는가? 우리는 다른 데 250조를 썼어요. 헛돈 쓰지 않았겠죠. 필요하니까 썼겠죠. 근데 출생률은 오르지 않고 계속 떨어졌어요. 근데 프랑스는 0.7에서 지금 1.78을 가요. 그럼 프랑스는 어떻게 했지? 이걸 벤치마킹 해야 되잖아요. 프랑스가 어떻게 했느냐? 다른 데 안 쓰고요. 현금 지급했어. 현금 지급.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조가 지금 남았어요. 이 돈 어떻게 쓸 건가?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30만 명을 낳습니다. 그럼 애기 하나 나면 그냥 1억 주는 겁니다. 그러면 30종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30만 명만 나면 그대로잖아요. 40만 명을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둘째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둘째 나면 2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30만 명을 낳는데 30조, 둘째를 10만 명이 낳아서 2억씩, 그러면 50조면 되는 거예요. 셋째를 낳다 3억을 드리는 거예요. 늦둥이 낳겠습니다. 이게요,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애만 낳으면 뭐예요? 양육 보육을 해야 되잖아요. 대학 등록금이 없어. 대학을 못 보내겠어? 그런 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대학생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국가에서 전액 장학금을 주는데 10조면 됩니다. 대한민국 대학생 전액 국가 장학금 현금 지급! 그런데도 100억을 다 못 씁니다. 자, 그런데 65세 정년 연장 부분도 논의해야 되겠지만, 은퇴를 하고 기초 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얼마 받아요? 네? 33만 원 받죠? 아니, 그까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기초 노령연금은 전 국민에게 100만 원 지급 할 수 있어요. 자, 이처럼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어요. 이건 속도전입니다. 저는 이런 2026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윤석열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행운이고 큰 복입니다. 저희 동네 사투리는 홍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왔어요.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가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을 때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이재명 대통령 시즌2 민주정부가 구성이 돼야 이 AI 문명사적 대변화가 계승되고 지속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가장 큰 의미이다. 그것을 할 사람이 누구다? 정청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내부부터 단결해야 된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이 총단결하고, 지난 대선 때 봤듯이 내란 직후에 치러지는 대선도 이재명 대통령이 50%를 못 넘었어요. 그래서 당 밖으로는 조국 혁신당과는 빨리 합당을 추진하고, 다른 진보당, 민주 세력과는 손잡고 연대해서 민주당을 더 키워서 총선 승리하고, 대선 때는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돼. 각 당의 대선 후보가 나오면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민주당 후보가 나가고, 그리고 참여했던 다른 정당이 연합정부를 구성해서 국민의힘 내란 옹호 세력들은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5기 민주정부를 수립해야 된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정청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인 1표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1인 1표가 조합장 선거라는 둥 1인 1표 정신을 훼손하려고 하는데,
1인 1표를 사수하고 1인 1표 당원 주권 정당에 대해 1.1익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려면 저 정청래가 당선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원 주권 정당은 이해찬 총리가 평민당에 입당하면서 민주적 국민정당의 주춧돌을 놓았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한 발 한 발 걸어와서 당원 주권 정당 1인 1표로 정청래가 마침표를 찍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해찬의 길이고, 그리고 정청래가 이해찬 총리의 뜻을 받들어서 1인 1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당원 주권 정당을 더 강화하는 것, 그것이 김정옥 여사께서 정청래 후원회장을 맡아주신 깊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청래와 함께 최민희, 한민수, 이성인과 함께, 근데 한민수는 또 어디 간 거예요? 당원 주권 정당 1인 1표의 시대로 여러분 손잡고 나가자고 호소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